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사기 특집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천의 자객열전을 토대로 진정한 자기란 무엇인가 그 일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5명의 자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조말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지난 시간 이야기를 살짝 정리를 하면요. 조말이라는 사람은 노라는 나라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용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누구를 섬겼냐면은 노의 제후였던 장공을 섬겼습니다. 장공은 또 마침 춘추시대라는 시대적 상황 요구에 맞춰가지고 뭘 좋아했어요? 용서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즉 조말 같은 인물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조말을 노의 장수로 삼았고, 당시 노는 제하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조말은 노의 군사령관이 돼서 제하고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연전연패했다. 큰일 났네, 그죠? 노 장공이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내가 믿었던 히든카드가 졌네? 할 수 없다. 땅의 일부를 떼주고서 어떻게 하자? 화친을 구걸하자 해가지고 수읍이라는 땅을 떼줌으로써 어떻게 하기로 했다. 화친을 맺자고 했죠. 당시 제후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첫 번째 패자였던 황공이었습니다. 황공이 기분 좋은 거예요. 이제 이긴 거죠, 그죠? 자, 그래 이쯤에서 내가 끝내줄게. 자비를 베풀어준다 하고 허락을 하고서 가라는 땅에서 노 장공과 제 환공이 만나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읍이란 땅을 먹고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제와 노가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까지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조말의 활약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주의 봉건제적 질서를 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제 주라는 나라는요, 지역을 통치를 할 때 봉건제라는 방식을 썼어요. 이 봉건제라는 방식은 서양의 기사들이 했던 그 쌍무적 계약하고는 좀 다르고 혈연적인 종법제입니다. 종법제라는 것은 적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종이 있고, 그 다음에 차남과 반계 쪽을 기준으로 하는 소종이 있어요. 그리고 소종이 대종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쉽게 말해서 주의 천자, 가문이 핵심을 이루고 그 외의 다른 형제들의 집안과 반계 쪽 집안, 개국공신 집안, 이런 집안들이 서로 연대가 해가지고 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이 시대는요, 교통과 통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도 않았고 행정망도 엄청나게 정비되어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만도 못했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 통치 방식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주의 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렀냐면은 천자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늘의 아들,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늘에 연결된 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황제란 용어는 아직 안 썼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황제죠. 근데 황제는 언제부터 썼냐? 바로 진의 시황제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진의 시황제, 영정이죠.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오류 정정해드리면은, 옛날에 제가 이거 한번 하다가 진시황제를 양정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졸지에 성을 바꿔버렸는데 진시황제는 양씨가 아니라 영씨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오류 수정 한번 하고, 자, 아무튼 간에 천자가 이제 왕인데,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왕영지, 그 직영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직영지의 구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자가 직접적으로 거주하고 살고 있는 그 도읍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두르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기라고 해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경기라고 한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경기도. 그 경기도가 여기서 그 유래가 연원이 나온 겁니다. 자, 천자 밑에는 각 지역을 나눠가지고 할당을 받아서 다스리는 제후가 있습니다. 이 제후들은 사실상 천자를 제외하면은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후들은 국이라는 것을 분봉을 받아서 다스리는데, 제후들이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급은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제후, 좀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제후가 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공, 후, 백, 자, 남, 요 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 말의 어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뭐 후작이 공작 밑에 있고 백작이 후작 밑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받은 그 분봉된 크기, 영토의 크기라든지 그 사람의 핏줄, 주천자와의 핏줄 관계, 혈연적 관계, 이런 중요도 위치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공후백자는 5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이 제후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를 도라고 하고 그 주변 지역을 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후들도요,
그 땅을 자기가 다 못 다스려요. 또 누구한테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왕이 신하들한테, 우리나라식으로 따져볼게요. 신하들한테 각 도를 분봉해 줬습니다. 나하고 이제 또 혈연 관계가 있는 제후들한테 각 도를 분봉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충청도 지역을 분봉을 받았다. 그럼 충청도 지역을 내가 다스릴 수 있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청도 지역 중에서 가장 뭐 노른자라고 불릴 수 있는 땅, 뭐 예를 들자면 대전광역시, 거기만 내가 직영지를 다스리는 거고, 나머지 땅은 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또 분봉해 주는 거예요. 니들이 좀 나 대신 통치를 해라. 자, 그렇게 분봉을 해주는데, 제후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대부와 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가지고 경대부라고도 하는데, 대부하고 경 중에서 경이 좀 높은 사람이에요. 경이 진짜 고위 관료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경도요, 등급이 있어요. 제후의 경이냐 아니면 천자의 경이냐. 즉 경이라는 존재는 어디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천자, 바로 그 밑에 있는 직속에도 경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들은 가라는 봉토를 받고 그 봉토를 통치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대부들이라고 해서 다 봉토를 받은 건 아니었고, 그 중에 봉토 없는 대부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 내에서도 역시 급은 또 갈리더라. 자, 그러면 대부들은요, 그 밑에 자기를 직접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는 가신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자 무슨 사자예요? 선비사자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사라는 계층은요, 문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적어도 춘추 시대까지는 어느 쪽이 좀 포인트를 뒀냐면은 바로 무에다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러다 이게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어느 쪽으로 넘어오냐면은 문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의 전쟁 방식을 알아야 돼요. 주 왕조 시대나 춘추 시대의 전쟁 방식은 주로 전차전이었어요. 전차를 몰고서 싸우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들은 전차를 이제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의 구성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차가 있으면은 그 전차를 연결하는 말이 보통 네 필인데, 이 말이 특징이 뭐냐면은 로마 전차하고 좀 다릅니다. 로마 전차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나란히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은, 중국의 전차는 특징이 뭐냐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마리가 옆으로 쫙 늘어서 있는 형식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뒤에 전차가 있고, 이 전차에 탑승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보통 3인 1조예요. 3인 1조가 탑승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전차장이죠. 전차장은 바로 요 대부 계층이고, 그 다음에 전차에 말을 모는 마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부 옆에서 수종을 하면서 방패 들고 그 옆에서 호위를 하는 그런 보조 병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계층이에요. 일반 평민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계층이 그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전쟁이 났을 때 옆에서 경호해주고 앞에서 말 몰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전차 몰고 창칼 쓰고 활 쓰고 말 타고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시에는 이런 걸 해야 되지만 평시에는 행정 업무를 좀 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 재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문무 재능이 다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걔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치중될 수밖에 없냐면은 무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차전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전차를 무조건 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 쪽이 치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시대로 가면 좀 양상이 바뀝니다.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갈 때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요건데, 첫째로 더 이상 주의 왕은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게 전국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쟁 양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전차전에서 보병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전차가 더 이상 주력 병기로 잡기가 좀 힘들어지면은 전차에서 내리게 되죠. 그죠? 내려서 일반 평민 보병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대부들이야 뭐 전차를 타든 말을 타든 그랬겠지만, 사들은 그런 입장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일반 평민들하고 구분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점을 만들기 위해서 사 계층이 직업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더 이상 전차 운전수나 동승, 병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은, 그런 요원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면은 차라리 어느 쪽으로 전환을 해버리자. 문 쪽으로 전환을 해버리자. 그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공자. 공자 집안 자체가 사기층이었고, 이미 아버지도 무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공자도 이제 한때 이제 무사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체구도 좋잖아, 이 사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시대가 그게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춘추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 계층들이
점차적으로 행정, 문관 관료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전국시대 가면 대부분 다 문관 관료로 이쪽으로 전직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거나 이 사기층은 하급 관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대부나 경 밑에서 가신으로서의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쭉 지금까지 주의 봉건제 시스템을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료에서 나오고 있는 노장공, 제환공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제후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이 높은 두 제후가 지금 가라는 땅에서 회담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서 그러면 노라는 나라의 군 사령관을 맡고 있는 조마른 신분계층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물론 사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출신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최하 어디 이상은 됐을 것이다. 최하 대부 이상은 됐을 것이다 라고 미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 봉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고 요걸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회맹한 것까지 얘기했죠. 그 뒷이야기 계속 진행을 할게요. 환공, 여, 장공, 기, 맹, 단상.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환공이, 이 사람은 이제 제제후죠. 제제후였던 환공이 더불어서 누구랑? 노예 제후인 장공과 더불어서 기맹이에요. 이미 약속을 끝냈습니다. 약속을 끝냈는데 어디서 끝냈냐면은 단상입니다. 자, 이 단상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보통 회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평면으로 그릴게요. 자, 요렇게 단을 쌓아두고 여기에 두 제후가 올라가가지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 장면이 어디에 묘사가 잘 돼 있냐면은 영화 공자 있어요. 옛날에 나온 거. 거기서 묘사가 잘 돼 있는데 물론 딱 둘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핵심 참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위병들이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신하들은 전부 요 아래에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말은 여기 아래 도열해 있을 것이고 노장공과 제환공은 단상 위로 올라가서 핵심 참모들하고 호위병들하고 같이 거기서 맹약을 이제 하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미 약속 다 끝냈어요. 약속 내용은 뭐였냐면은 노 측에서 수읍이라는 땅을 떼줄 테니까 제발 그만 좀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환공이 오케이 했죠. 그죠? 그 수읍이라는 땅을 받고 휴전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겁니다. 단상에서 이미, 단상에서 다 이걸 했는데, 자, 이게 어조사 어자가 나왔죠. 그죠? 어조사 어자.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배웠던 어조사 우자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합조사, 장소합조사, 대상합조사. 비교급으로 쓰인 경우도 있는데, 항우본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은, 장어신. 무슨 뜻이냐면은 신, 저보다 뭐뭐보다예요. 비교급. 저보다 장, 어른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비교급으로 쓰이기도 하고 피동, 뭐뭐로부터 혹은 감탄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심플하게 어떻게 쓰였냐면은 단상에서니까 장수합의 조사로 쓰였습니다. 자, 다시 해석하면은 환공이 장공하고 더불어서 이미 약속을 끝냈는데 어디서 끝냈냐면은 단상에서 이미 약속을 끝냈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말 그대로 복습한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이미 지장 찍고 사인하고 악수하고 다 끝냈어요. 이 시대에 악수가 없었구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 끝냈어. 그냥 꼭꼭 약속해. 다 끝냈어. 근데 여기서 돌발상 변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변수가 도대체 무엇이었냐 보겠습니다. 조말집, 비수, 겁, 제환공. 여기까지 끊을게요. 조말이 갑자기 잡았어요. 뭘 잡았냐면은 비수입니다. 비수. 그죠? 살총머리인데 뭐 쉽게 말하면 단검이겠죠. 그죠? 어딘가에 숨겨놓은 단검을 갑자기 탁 꺼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겁탈했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협박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협박했냐면은 제환공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환공이 어떻게 했냐 했을 때 환공, 좌우 막감동이에요. 보면 당시 환공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리얼하게 나오죠. 그죠? 환공뿐만 아니라 그 좌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이 단상에 올라갔던 뭐 호위병이랑 그 참모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막 감동이에요.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더 리얼하게 보면 그래요. 조말이 밑에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수를 딱 꼽아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상 위의 계단을 순식간에 쫙 올라간 거예요. 그 왜 홍콩 영화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 경공수를 썼는지 공중부양을 했는지 허공답보를 썼는지 하여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순식간에 여기를 촤락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황공 주변에 에스코트하는 병력이 있을 것인데 걔들이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순식간이라서 이거를 못 막은 거예요. 저거 뭐야 하면서 누군가는 이제 막 칼을 뽑으려고 했고 누구는 막 당황하고 누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랬겠죠.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조말이 순식간에 탁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비수를 꺼내 들고 제 황공의 목을 탁 겨누고서 협박을 한 겁니다. 진짜 이거 홍콩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이죠. 그죠? 이 문장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용력이에요, 용력. 아까 말씀드린,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조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용과 역입니다. 과감하면서, 용감하면서도 굉장히 날쌔고 힘센 게 바로 조말의 포인트였어요. 그걸 유감없이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자, 과연 이 뒤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있지 않아 나왔죠, 그죠? 자, 지금 현재 황공의 좌우는 감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면서 막 당황해서 이러고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환공이 문왈입니다. 물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문왈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장하욕. 자,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이 네 글자가 사실 당시 환공이 처했던 모든 상황을 여기에 딱 압축시켜 놨어요. 사마천이 글을 쓸 때 허투루 쓰지 않아요. 진짜 정교하게 있습니다. 자, 과연 자장하욕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이게 좀 해석이 쉽진 않아요, 이 부분이. 자, 당시 이제 황공이 조말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왈자는 말하다라는 뜻이 가장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 비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뭐이다, 그죠? 비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장하욕. 여기서 이 자자가 뜬금없이 나왔죠. 아들 자자. 아니, 아들 자자가 왜 나와, 그죠? 제가 뜻을 여러 개 찾아보라고 했어요. 아들 자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쓰냐면은 2인칭 존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조말이 지금 자기한테 비수를 겨누고서 협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유사한 장면이 가끔 나오죠. 그럼 보통 이제 보스가 딱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칼이나 총으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뭐야? 이거 안 치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왕공이 바보예요, 지금? 자기한테는 100만 대군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자기하고 조말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비수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재우고 천하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패자고 100만 대군을 갖고 있어도 자기 목숨,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은 조말이 갖고 있어요. 여기서 조말한테 너 뭐야 이렇게 말을 못해요. 진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은 조말한테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말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죽는 겁니다. 그럼 태엄은 어떻게 할 거야? 야망은 어떻게 할 거고 내 꿈은 어떻게 할 거야?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게임 오버야. 최대한 여기서 조말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자가 들어간 거예요. 즉 이 자자는 2인칭 존칭으로 이 상황에 맞춰서 의역을 해드리면은 귀관이 될 거예요. 귀관. 이 사람이 그래도 조말이 무장이니까 귀관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귀하께서는, 귀관께서는, 그죠? 여기서 이 장자는 이미 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수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로 해석이 되지 않고 바로 장차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귀관께서는 장차 하욕이에요. 어찌하려는가, 그죠? 귀관께서는 장차 어찌하려는가. 이 짧은 한 문장이 참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요 하욕입니다. 하욕인데 원래 이게 문법상으로는요 욕하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합니다. 욕하라고 하는 게 정확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냐면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원래는 정확한 용법인데 문장의 앞뒤를 바꿨어요. 어찌 하려는가, 뭘 하려는가,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치구문이라고 해요. 도치구문은 왜 하는 거냐면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 쓰죠. 야, 너 중요한 게 뭐냐, 그죠? 중요한 게 뭐냐, 일반적으로 이래요. 근데 진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를 위치를 바꿉니다. 도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당시 제 환공은 상황이 너무 급한 거야, 이게. 급하다 보니까 그 다급함이 묻어나오는 문구가 바로 이 도치구문이라는 겁니다. 즉, 제환공이 처한 그 처절한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들 자자고 제왕공의 그 다급함을 표현해 준 것이 바로 하욕이에요. 자장하욕. 귀관께서는 장차 어찌 하려는 것인가. 그죠? 해석하면, 점잖게 해석하면 이런 건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겠어요? 자기는 지금 다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웬 놈이 계단 위를 그냥 막 촤락 올라오더니 비수를 꺼내서 자기는 탁 겨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공이 얼마나 놀랐겠어. 그죠? 이런 상황에서 칼이 딱 들어오니까 황공이 뭐라고 했겠어요? 잠깐. 이러지 말고, 이 사람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일단 칼 내려놓고, 말로 합시다, 말로. 조 선생,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원래 이런 사이 아니잖아. 집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해봐야지. 그러지 말고, 심호흡하고, 자, 진정하고, 일단 칼 내려놓고, 말로 해, 말로. 알았지, 말로. 자, 말로 합시다. 자,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요런 상황에서 과연 조말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말, 제강노약.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얘기할게요. 말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첫 마디에 모든 걸 담아서 얘기합니다.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요. 자, 조말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조말왈이에요. 뭐라고 말했냐? 제강노약. 지금 현재 조말이 기선을 제압했다고 해서 허풍을 떨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강노약이에요. 제는 강하고 노는 약하다는 거예요. 즉 당신의 제라는 나라는 강대국이고 내가 속히는 노라는 나라는 약소국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마리에이자가 들어가죠. 여기서는 역접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대국 침노역 심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대국이 나왔죠. 이 대국이 뭐냐면은 바로 요 제를 치환해서 나온 게 대국입니다. 제를 바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은 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노약이죠. 여기서 노는 그대로 나왔고, 반대로는 이제 그대로 나온 거고. 자, 볼게요. 대국. 제가 침범하는 것이, 무엇을 침범하는 거냐면 노를 침범하는 것이 역심의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역이 나왔는데 이 역자를 여러분들이 또 역자를 알고 있죠. 그죠? 이 어조사 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또 아닌데 강조 기법이 있어요. 강조 기법을 할 때는 분명히 혹은 정말로 이런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뭘로 쓰였냐면요. 정말로 요걸로 쓰인 거예요. 심할 심자. 그리고 여기서 어조사의인데 이 어조사의는 보통 종지사거나 감탄사죠. 여기서는 어조사 야자하고 비슷한 기법을 쓰인 겁니다. 종지사로 쓰인 거예요. 뭐뭐이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이래요. 그런데 대국인 제가 약소국인 노를 침범하는 것이 정말로 강조하는 겁니다. 포인트. 정말로 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제왕공이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조말이 자기한테 비수를 겨누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귀관께서는 장차 어찌 하려는가 하자 조말이 먼저 썰을 풀기를 쟤는 강대국이고 노는 약소국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대국인 제가 약소국인 노를 공격하는 게 침범하는 게 정말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냐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그 뒤에 수사적인 표현으로 풀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뭐라고 이제 수사적인 표현을 내냐? 금, 노, 성, 괴, 즉, 앞, 재경. 여기까지 다 끊을게요. 금, 노, 성, 괴, 즉, 앞, 재경. 여기까지 다 끊어서 놓는데, 여기는 사실 좀 가로를 쳐놓고 묶어놓고 봤을 때, 원래 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아까 말한 거 있죠. 정말 심하다고. 그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이에요. 이제 노의 성이 무너지면은 즉 곧이에요. 곧 누르는데 뭐가 누르냐면 제의 경기가 누른대요. 이게 뭔 말이요? 그죠? 무슨 말이야? 되게 외계어 같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직독직히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노의 성이 무너지면은 제의 경기가 누른대요. 도대체 뭘 누른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외계어로 해석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마천 언제적 사람?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한자가 지금의 한자와 같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어도 아니고 중국 한자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독직해를 하면은 종종 외계어적인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외계어적인 해석을 다시금 우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좀 이제 의역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의역도 일단 직독직해를 한 다음에 의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독직해를 해서 원래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합리적으로 의역을 하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의역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당시 이제 요 문장이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건 좀 이제 하시는 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맥상통할 겁니다. 저는 일단 이걸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 고측자 있죠,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그 아래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에를 해석하면은 문장이 훨씬 매끄러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곧 눌러요. 제 경계가 누르면은 노의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그냥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의 도읍을 말합니다. 당시 제후들도 도읍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도읍을 말하는 건데 당시 상황을 딱 보면 이래요. 이미 조말이 제하고 싸워서 연전연패했어요. 연전연패했다는 게 단순히 졌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토도 좀 잃어버렸겠죠, 그죠? 그리고 더 잃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하자고 생각한 거냐면은 수읍이라는 땅을 떼서 건네주고 화친을 맺자라고 노 장공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회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수읍이란 땅까지 건네줘 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제 경계가 뭐를 짓누르게 되냐면은 노의 수도를 짓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의 수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좀 바꿔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남한이 연전연패를 했네. 그래서 경기도 북부 지역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이러다가는 망하게 생겼으니까 남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북한에다가 휴전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맨입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땅을 하나 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뭘로 떼주기로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를 칩시다. 의정부를 떼주고 화친을 맺기로 했는데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미 경기 북부를 차지한 상태에서 북한이 의정부까지 먹어버리면은 군사분계선이 어디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누르죠. 그럼 수도 서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바로 요 문구입니다. 자, 그래서 금노 성괴 즉 앞 재경은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문장인데 앞에 정말로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는 그 수사적 표현이 바로 요 가로 안에 이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냐면은 군, 기, 도지 요것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건데 자, 먼저 군이란 단어를 썼어요. 임금군이라는 뜻이 기본적인데 여기서 이제 존칭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말도 일반 킬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청부살인업자 킬러 이런 건 아니고 나름 배운 사람이고 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환공이 자기한테 귀관이라고 존칭을 써줬잖아요. 그죠? 당연히 조말도 야, 너 이거 알아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제 환공에게 제후에 대한 존칭을 써주는 겁니다. 군께서는 제후께서는 기도진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극이자로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어조서로 쓰이면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면 그 용법이 뭐 있냐? 일단 지시대명사, 갈치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 정관사로도 쓰여요. 뭔가 앞에 이제 영어에서 이제 더하고 이제 같은 기능을 갖고 있죠. 아마도, 혹시, 장차, 앞으로 이런 의미도 있고 주어를 강조하거나 기라고 쓰면은 말더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 이런 기능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뭘로 쓰인 거냐면은 장차로 쓰인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지시대명사인 그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그럴 수가 없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맨 뒤에 보시면은 여기 또 어조사 갈치자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보통 갈치자가 제일 뒤로 가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시대명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갈치자가 지시대명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이자가 지시대명사의 기능을 가질 수가 없고 장차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갈치자는 지시대명사, 뭔가를 지칭하는 건데 뭘 지칭하는 거냐면은 앞에 있는 요 문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정말로 심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여기 이 도자도 원래는 그림 도자인데 여기서 뭘로 쓰였냐면은 헤아릴 도자로 쓰였어요. 그럼 이 네 글자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후께서는 장차 그것을 이 심한 정도를 헤아려 주십시오. 되게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말은 점잖은데 상황은 점잖지 않아요. 칼로 딱 이제 겨누고 있으니까. 제후께서는 이 심한 정도의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쟤는 강대국이고 노는 약소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대국인 쟤가 약소국인 노를 괴롭히는 정도가 너무하지 않냐 이거예요. 해도 너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 우리를 괴롭히게 되면은 우리는 차차 망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노예의 도성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즉, 네 생명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너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조말의 요구사항은 결국 이 얘기예요. 지금 해도 너무하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맹약의 내용을 파기하고 가능하면 빼앗은 땅도 좀 돌려주고 그렇게 끝내자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뒤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환공, 내, 허, 진, 귀, 노지, 침지. 여기까지. 환공이 이에, 여기서 이제 이해로 썼어요. 이에 어떻게 했냐면은 허락했습니다. 뭘 허락했냐? 진, 모조리 돌려줬습니다. 진, 귀, 모조리 돌려줬는데 뭘 돌려줬냐면은 노지, 침지예요. 여기서 이 지자는 소유격으로 쓰였어요. 자, 보시면은 이런 얘기예요. 환공이 수읍이란 땅을 안 받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하기로 했냐면은 그동안 조말과 싸워가지고 뺏은 땅이 있죠.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해주겠다? 다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 침략한 땅을 모조리 돌려줄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환공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그동안 먹었던 거 다 개워낸 거 아니야. 그죠? 물론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협박 당하니까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제 환공이 이에 허락했는데 노예 침략한 땅을 모조리 다 돌려줄 것을 허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이언이에요. 기자도 이미 기자고 이자도 이미 이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요거는 끝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끝났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요 허를 말하는 거예요. 환공의 허락이 다 끝났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말이 어떤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조말이라고 칩시다. 지금 사고를 쳤죠. 그죠? 아주 초대형 사고를 친 건데 어떻게 보면은 황공한테 비수를 겨누고 요구사항 얘기하고 황공이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황공을 또 어떻게 믿어? 만약에 내가 이 비수를 거두는 순간 황공이 노발대발해서 번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번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노라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누구를? 환공을 인질로 데려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일단 나랑 같이 좀 갑시다 하고 환공을 인질로 데리고 가가지고 환공이 허락한 요 부분,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때까지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그죠? 심할 경우에는 설사 다 돌려줬어요. 그래도 환공 당신은 돌아갈 수 없다고 환공을 제거해 번지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새로운 노예 군주로, 제후로 임명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조말이 여기서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 보겠습니다. 조말, 투, 기, 비수예요. 조말이 투 던졌어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비수를 던진 겁니다. 바닥에다 던져놓고 여기서 말하는 기는 물론 이제 극이자긴 한데 정확하게 지칭을 하자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자신의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신의 칼을, 자신의 비수를 던졌습니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버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하, 단, 북면, 취, 군신, 지위. 자,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천천히 그냥 뚜벅뚜벅 단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다음에 북면. 자, 요 용어가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좌차 문제인데,
방위 표시죠. 그죠? 동서남북. 일반적으로 군주의 자리, 왕의 자리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은 북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신하의 자리를 어느 쪽으로 보고 있냐면은 남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면, 남쪽을 향해서 보고 있다고 하면은 왕의 자리인 거고 군주의 자리인 거고, 반대로 북면, 북쪽을 향해서 보고 있다는 것은 신하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북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신하의 자리죠. 그죠? 그 신하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뒤에 있는 군신지위입니다. 여기 갈치자가 있는데 갈치자 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형용사구가 있다라고 제가 일부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형용사구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냐면은 이 네 글자를 놓고 봤을 때 동사, 명사, 갈치자, 명사 이렇게 하면 그게 형용사구예요. 자, 볼게요.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은 사명지의라는 것이 있는데, 사는 죽을 사자예요. 죽다. 그죠? 이거는 동사죠. 명은 이름 명자인데 명예 명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명예로 봤을 때 이 명예는 명사죠. 그죠? 그 다음에 갈치자 있고 의리는 명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은 이름에 죽는 의리예요. 의리는 의리인데 어떤 의리냐면은 이름에 죽는, 명예에 죽는 의리, 명예에 죽는 의리, 이렇게 형용사구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갈치자도 마찬가지인데 볼게요. 이 군자는 모이다라는 의미예요. 동사죠. 그죠? 그 다음에 신은 신하신이니까 신하는 명사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자리 위자니까 명사죠. 그럼 갈치자는 여기서 형용사구로 어떻게 되냐면은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즉 조말이 단 아래로 내려가서 북면, 북쪽을 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하 자리예요. 향해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로 돌아간 거예요. 태연하게. 그리고 더 태연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 안색, 불변, 사령, 여고입니다. 안색, 얼굴색이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사령, 말하고 명령하는 것이 여고, 옛날과 같았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이 사건을 일으키기 바로 전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말이 얼만큼 태연하게 행동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고, 요 문장을 하나로 딱 줄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용과 력이 나오는 거예요. 조말의 용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리얼리틱하게 설명해주면 이래요. 조말이 이제 딱 협박을 하고 난 다음에 제 환공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수읍이란 땅도 포기하고 그동안 먹었던 땅도 다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조말이 굉장히 기이하게 행동하는 거죠. 제 환공을 인질로 삼거나 그렇게 좀 더티 플레이를 하지 않고 깔끔하게 자기도 신사답게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던지고 계단을 투벅투벅 내려가는 거예요. 그 원래 자기 자리, 그죠? 북면을 하고 있는 군신 지위, 자기 자리, 신하들의 자리로 가서 태연하게 딱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그랬겠죠. 아이, 장군님, 왜 그러셨어요?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죠.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 환공이 이거 화가 나가지고 번복하면은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아, 저는 좀 걱정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조말이 어떻게 했냐? 낯빛 하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괜찮아. 설마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그걸 뒤엎겠냐? 아니, 제후쯤 됐으면 그 정도 도량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허허허. 자, 그죠? 그러면서 조말이 아주 태연하게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도 그 이전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바로 조말의 용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2부에서는 조말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조말이 한 활약은 무엇이다? 이미 맹약 거의 다 끝나는 마당에 갑자기 비수 뽑아 들고 단상 위로 올라가서 환공을 협박하고 황공으로부터 수읍이란 땅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빼앗은 땅까지 다 돌려받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되게 기이한 행동을 한 거예요. 칼을 던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조말이 일반 킬러하고 다르다는 게 확실하게 나와요. 킬러라는 것은 목표 타겟을 확실하게 죽이는 게 킬러잖아요. 근데 조말이 황공을 죽였어요? 죽인 건 아니에요. 협박은 했지만.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킬러라는 의미의 자객하고는 뭔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톤은 누구한테 넘어갔냐면은 제 환공한테 넘어갔어요. 조말의 임무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사실 이후에 조말 얘기는 안 나와요. 조말 편인데 조말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 이 뒤의 내용은 주로 제 환공의 이야기예요. 과연 제 환공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조말 너 이런 XS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100만 대군을 동원해서 싹 다 쓸어버리라. 하고서 약속을 엎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통 크게 이거를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제 환공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뒷이야기는요, 3부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